언니가 아이를 낳은 뒤 해외로 도망쳤다. 나는 언니가 버린 아이를 안고 내가 당시 장가 큰도련님과 하룻밤 얽혔던 여자라고 인정했다. 성공적으로 아이 덕에 신분이 오르다 장부인이 되었다. 7년 후 언니가 돌아와 다정하게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녀가 내게 말했다. 내가 내 자리를 그렇게 오래 차지했으니 이제 돌려줄 때가 됐어. 나는 한참 침묵하다가 동의했다. 단 하나의 부탁만 했다. 내게 돈을 좀 줘. 내가 해외에서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그때 내가 진실을 밝혀. 그렇지 않으면 장윈찬의 원한을 반드시 갚는 성격상 내가 그를 꼬박 7년이나 속인 걸 알게 되면 나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이상할 것이다. 엄마, 장틱년이 책가방을 메고 문간에 서서 나를 바라봤다. 왜 그래? 나는 웃으며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 수업 힘들었니? 어떤 아줌마가 자기가 엄마의 언니래. 그가 망설이며 나를 봤다. 나는 얼어붙었다.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렸다. 엄마랑 좀 닮았어. 장틱년이 내 손을 꼭 쥐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이모라고 불렀더니 싫어했어. 자기는 내 이모가 아니래? 내 손끝이 떨렸고 목이 바싹 말랐다.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했어? 그는 얌전히 대답했다. 이 일을 엄마한테 말하래. 그러면 엄마가 그 사람한테 연락할 거래. 나는 벽에 기대어 한동안 어지러웠다. 7년 전 러시는 장틱년을 낳은 뒤 기어코 떠나려 했고 아이조차 데려가지 않았다. 내가 그녀를 막았다. 너는 아직 산후조리도 안 했잖. 차라리 아이를 데리고 장가에 가는 게 어때? 친자식인데 그들이 정말 안 받을 리가 있겠어? 러신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다. 아이는 내가 몰래 낳아둔 거야. 그들이 어떻게 나를 높이 보겠어? 어떻게 내가 집안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겠어? 가장 좋은 결과라도 아이만 남기고 엄마는 내치다야. 나는 한참 침묵했다. 그럼 아이는? 그녀는 단호했다. 아이를 데리고 해외에 가면 집만 될 뿐이야. 이 고아원 문 앞에 버려. 러시는 떠났다. 그 겨울에 나와 그녀의 아이를 버리고 그해 나는 정말 가난했지만 그래도 그녀의 아이를 버릴 수는 없었다. 그렇게 작고 또 쭈글쭈글한 한 덩어리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아이를 안고 장저택대문 앞까지 갔다. 그 탐색하는, 경멸하는, 업신여기는 시선들을 나는 전부 못 본 척했다. 나는 말했다. 장윈찬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그의 아이를 낳았어요. 러신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나는 쫓겨나지 않았다. 오히려 안으로 초대되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DNA 친자 확인 검사를 했다. 장윈찬이 돌아왔을 때 장 노부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우리 장가의 대가 끊기지 않았구나. 남자는 키 크고 고든 모습이었다. 그는 그저 차갑게 나를 한 번 봤을 뿐이었다. 나는 찔려서 눈을 내리깔았다. 나는 그저 러신이 내게 말해준 세부사항을 근거로 이 하책을 쓸 용기를 냈을 뿐이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와 장윈찬이 할 때 불을 켜지 않았다고. 그래서 장윈찬은 그날 밤 그 여자의 구체적인 생김새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렇게 압박감이 강한 남자가 눈앞에 서 있으니 나는 여전히 참을 수 없이 주눅이 들었다. 속으로 확신이 없었다. 다행히 장윈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보러 가지도 않았다. 장 노부인이 가볍게 헛기침했다. 이 아가씨도 10달 동안 아이를 품느라 쉽지 않았을 텐데. 장윈찬이 말을 끊었다. 제가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굳어버렸다. 나도 멍해졌다. 제가 경솔하게 온 것도 그저 이 아이를 장가에 돌려보내기 위해서였어요. 제 거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분위기는 한동안 굳어 있었다. 장윈찬의 시선이 무심하게 내 얼굴에 떨어졌다. 내가 스스로 만든 업보는 스스로 갚아야지. 장 노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한참 뒤 미간을 문질렀다. 내 마음대로 해라. 기왕 그런 생각이 있다면 결혼식을 준비하거라. 그 순간에 나는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나는 장윈찬의 이 행동의 목적을 알 수 없었다. 그는 아내 후보가 부족하지 않았고 하이청에서 장 도련님의 새엄마가 되려는 여자도 절대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감히 그를 등지고 몰래 아이를 낳은 여자를 기꺼이 아내로 맞으려 했다. 어쩌면 아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주고 싶어서일까? 나는 알 길이 없었지만 나는 그저 가난하고 기구한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고 재벌가에 시집갈 기회가 내 눈앞에 놓였는데 놓치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그 아이는 우리 언니가 낳은 아이였고 나와도 분명히 혈연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눈을 들어 장윤천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저는 좋은 아내가 될 거고 좋은 엄마도 될 거예요. 그렇게 어떤 거짓말은 일단 만들어지면 7년이나 계속되었다. 왜 그렇게 멍해 있어? 장윤천이 내 허리를 끌어안고 차분하게 옆눈으로 나를 한 번 봤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그의 품에 기대어 나긋하게 말했다. 샤오넨이 며칠 사이에 살이 빠졌어요. 더 빠지면 몸에 살도 없어지겠어요. 장윤천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투가 조금 서늘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쏟는 신경이 너무 많아 말하면서 그는 내 턱을 잡고 거역할 수 없게 입을 맞춰왔다. 내가 숨이 막힐 때가 되어서야 겨우 놓아주었다. 그는 내 허리를 잡고 나를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장윤천이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 무슨 걱정이 있구나. 그는 늘 너무 영리하고 예리해서 내가 무서울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었고 계속 아이를 핑계로 꺼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샤오넨의 선생님이 그러는데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랑 교류가 많지 않대요. 당신 말로는 심리상담사라도 예약해야 할까요? 저는 그 애가 로즈허. 장윤천이 내 말을 끊었고 눈동자는 새까맸다. 너는 내 자신의 일을 좀 해야 해. 나는 잠시 멈췄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나는 장윤천의 허벅지 위에 앉아 그의 길고 늘씬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깔끔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더는 묻지 않았고 나는 한 차례 위기를 피했다. 하지만 로신이 돌아왔다. 이건 아무리 피해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그녀와 장택년의 친자 확인서를 장가에 내던지기만 하면 모든 거짓말은 저절로 무너진다. 나라는 가짜도 당연히 정체가 드러나다 며칠이 이미 지났는데도 나는 여전히 로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세게 꼬아쥐고 숨을 들이마셨다가 또 한숨을 내쉬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또 한숨을 내쉬었다. 장윤천은 더는 참지 못하고 노트북을 덮더니 위험하게 눈을 가늘게 떴다. 장택년 걱정은 잠시 그만하고 먼저 너 자신이나 걱정해. 잠옷 원피스가 들춰졌을 때 내 머리는 순간 번쩍 깨어났고 나는 급히 그를 밀었다. 잠깐. 갑자기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게 생각났어요. 맞아. 샤오넨한테 디저트를 만들어주러 가야. 그는 한 손으로 내 두 손목을 제 앞에 머리 위에 눌러 고정하고 또 내가 스스로 들쳐 올라간 잠옷 원피스를 물게 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입꼬리를 올렸다. 말이 너무 많아. 자기야. 나는 우우하며 그를 노려봤다. 장윤천이 내 허리를 받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불러. 귀여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나는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소파에 널브러졌다. 장윤천은 이미 차갑고 고귀하게 옷을 다 갖춰 입고 내 이마에 입맞춤을 떨어뜨렸다. 회사에 갈게. 저녁은 기다리지 마. 나는 녹초가 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나와 장윤천의 관계는 아주 이상하다. 손님처럼 서로 공손한 부부보다 조금 더 달콤하고 가깝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뜨거운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는 집에서 밥을 먹는 일도 드물고 장택년을 묻는 일도 드물다. 오직 나와 함께 있을 때만 조금의 다정함이 있다. 하지만 그것도 조금뿐이다. 결국 그 일 말고는 나와 그가 평소에 나눌 만한 말도 별로 없으니까. 나는 안방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았다. 1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장택년이 하교했다. 나는 슬리퍼를 끌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샤오넨,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돌아와? 내 목소리가 뚝 끊겼다. 러신이 장택년의 손을 잡고 문가에 서 있었다. 내 입술이 달싹였다가 한참 뒤 입을 열었다. 언니. 장택년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 방과 후에 이모가 나 데리고 놀이공원 가서 놀았어. 나는 힘겹게 입꼬리를 당기고 한 걸음씩 그 앞까지 가서 쭈그리고 앉아 그의 볼을 꼬집었다. 집사 할아버지랑 기사 아저씨도 다 같이 따라간 거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웃었다. 좋아. 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래도 먼저 집사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연락하게 해야 해. 알겠지? 장택년은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러신이 불쑥 입을 열었다. 생각 못했네. 너 꽤 엄마 노릇을 하네. 그녀가 말하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러신의 외모는 7년 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트렌치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다. 더는 7년 전 하이청을 떠날 때의 초라한 모습도 없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정하게 장택년을 품에 끌어안고 이어 나에게 말했다. 내가 내 자리를 그렇게 오래 차지했으니
이제 돌려줄 때가 됐어. 그녀의 말투는 심하지 않았고 장택례는 이상함을 못 알아차린 채 멍하니 눈을 깜빡였다. 이 무슨 자리. 나는 잠시 굳었고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러시는 목소리를 낮추고 오직 나와 그녀 둘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했다. 자매로 한바탕 지냈으니 내가 날 사칭하고 내 자리를 이렇게 오래 차지한 건 따지지 않겠어. 나랑 얼굴을 찢어지게 싸우려 들면 너는 아무 승산도 없어. 이 말을 마치고 그녀는 장택년의 어깨를 누른 채 나를 향해 살짝 미소 지었다. 샤오년, 나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재밌었어. 장택년의 성격은 장인천을 닮아 활발하지 않다. 그는 드물게 약간의 웃음을 드러내고 고개를 들어 러신을 한 번 봤다. 재밌었어. 그럼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모레 학부모 참관에 나랑 언니가 둘 다 갈 수 있다면 너는 누가 가는 게 더 좋겠어. 그는 멍해졌다가 그러고는 망설이며 러신의 손을 잡았다. 나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그의 등을 두드렸다. 먼저 방에 돌아가 숙제할래? 장택년이 떠난 뒤 나와 러신은 오래도록 서로를 마주봤다. 나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나는 떠날 수 있어. 나한테 돈 한 몫 줘. 내가 완전히 외국에 자리 잡고 나면 그때 내가 진실을 밝혀. 그러지 않으면 장인천의 원한을 반드시 갚는 성격으로 내가 꼬박 7년이나 그를 속였다는 걸 알면 나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이상할 테니까. 러신이 미간을 찌푸렸다. 얼마를 원해? 내가 내 아이를 이렇게 오래 대신 키웠잖아. 나는 한 걸음 물러났다. 1,000만. 그녀는 차갑게 비웃었다. 방금 너를 칭찬하기까지 했는데. 아이로 돈을 바꾸다니. 너도 양심에 안 찔리니.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몇 분간 대치하다가 그녀가 말했다. 좋아. 하지만 지금 내 손에 있는 건 200만 뿐이야. 내가 한동안 생활하기엔 충분해. 모든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나머지 돈은 내가 다시 채워줄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밤, 장인천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 나는 돌아가지 않을게. 알겠어요. 여보. 나는 아주 깔끔하게 답했다. 나는 이 물음표를 바라봤다. 예전에는 현모양처 이미지를 잘 세우기 위해 장인천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마다 나는 세심하게 몇 마디 당부해야 했다. 예를 들면, 여보 너무 힘들지 마요. 여보 집에서 기다릴게요. 여보 내일은 집에 와요. 같은 것들. 하지만 이미지는 결국 이미지일 뿐. 내 현모양처 이미지의 기한도 거의 끝나가니 나도 연기하기 귀찮았다. 나는 기지개를 켜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싸고 또 싸다 보니 아무것도 버리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다. 옷, 목걸이, 가방. 전부 내가 아끼는 보물인데 하하은하는 사람을 시켜 큰 여행 가방 5개를 가져오게 했다. 정리할수록 더 몰입했다. 그래서 장인천이 방문을 열고 무표정한 얼굴로 문틀에 기대 섰을 때도 나는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다. 5개의 큰 여행 가방을 다 정리한 뒤에야 나는 허리를 주물렀다. 그리고 장인천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두 눈과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굳어버렸다. 하이. 여보, 안녕한 밤이에요. 안 돌아온다더니요. 그의 입가가 살짝 올라갔고 말투는 무서울 만큼 온화했다. 내가 안 돌아오면 넌 어디로 가려고 했지?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설명했다. 요즘 샤오넨이 너무 걱정돼서 계속 잠을 잘 못 잤어요. 한동안 나가서 바람 좀 쐬기로 했어요. 장인천은 한참 나를 곁눈질해 보더니 뜻밖에도 나를 곤란하게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입술을 다물었다. 내가 집에 없는 동안 당신이 샤오넨이랑 좀 더 많이 있어 줘요. 그 애는 성격이 조용해서 당신과는 교류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주방에 고기를 좀 더 많이 하라고 해요. 한창 클 때니까. 러즈허. 장인천의 말투엔 짜증이 묻어 있었다. 내가 없어도 장가에서 그를 박대할 사람은 없어. 나는 멍해졌다. 그렇기도 하네요. 사실 나는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었다. 예를 들면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장가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냈고 노부인도 나를 곤란하게 한 적이 없었고 샤오넨도 아주 좋은 아이였다는 것. 그리고 나는 장인천을 떠나기 싫었다. 하지만 그해 장인천과 하룻밤 얽혔던 여자는 결국 내가 아니었고 아이의 친모는 더더욱 내가 아니었다. 나는 언니를 대신해 이렇게 여러 해 재벌가 부인으로 살아왔으니 이제 만족해야 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좀 괴로울까? 장인천은 몸을 돌리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밖에서 좀 더 오래 있어.
서둘러 돌아올 필요 없어. 그는 긴 다리로 서재를 향해 걸어갔고 조금의 미련도 없었다. 내 손끝이 살짝 오그라들었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비행기로 10여 시간 막 도착하자마자 나는 러신이 보낸 사진을 받았다. 장틱년은 그녀 곁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림 속 여자는 긴 웨이브 머리에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었다. 그린 것은 러신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바라봤다. 아무래도 친어머니와 친아들은 피가 물보다 진해서 본능적으로 서로 가까워지려 하는 법이니 이것도 아주 정상적인 일이다. 당신들이 행복하길 바라요. 나는 답했다. 나는 진심이었다. 너는 샤오넨을 그저 그렇게 키웠어. 그녀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설명하고 싶었다. 장틱년의 어머니로서와 장윈찬의 아내로서 나는 모두 아주 마음을 다해 했다. 하지만 러신이 보기에는 이 말이 도발일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그저 말했다. 이제는 내가 있으니 가능하다면 내가 이 몇 년 동안 저지른 과오를 내가 메워줘. 러신은 더는 내게 답하지 않았다. 나는 서유럽의 한 변두리 소도시에 머물렀다. 인생지에 불쑥하고 언어도 번역기에만 의지할 수 있었지만 풍경은 확실히 영화 속처럼 아름다웠다. 며칠이 지나고 장윈찬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장틱년이 한 선생님을 아주 좋아해. 내가 그녀를 남게 했어. 입주교사야. 내가 물었다. 응. 나는 타자를 쳤다. 알겠어. 묻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도 꽤 좋았다. 이렇게 하면 그들 모자 사이의 감정을 기르는데 유리하니까. 오랫동안 닫혀있던 러신의 SNS에는 장틱년의 모습이 자주 나타났고 그 어린 남자아이는 카메라를 향해 수줍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나는 늘 그가 웃는 걸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다. 나는 휴대폰을 껐다. 여기에 막 도착한 그 이틀 동안 나는 아주 익숙하지 않았다. 이 몇 년의 생활에서 나는 전부 장틱년과 장윈찬을 중심으로 돌았다. 그래서 내게 속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갑자기 한가로워지자 이곳의 언어를 배우는 것 말고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 속 장틱년의 사진을 삭제하고 또 그 아이 학교 선생님들의 연락처를 전부 러신에게 넘겼다. 그러다 연예 뉴스에서 장윈찬과 러신이 함께 걷는 합사진을 봤는데 분위기가 의미심장했다. 나는 천천히 한번 눈을 깜빡였다. 심장이 한 조각 빈 것 같았다. 알고 보니 러신은 지금 패션 잡지의 책임자로 해외에서 조금 이름이 있었다. 국내 패션계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이 얼굴을 알고 모두 하늘이 맺어준 짝이라고 칭찬했다. 나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들은 하늘이 맺어준 짝일 뿐만 아니라 아이도 하나 있잖아. 200만이 입금된 그날. 나는 아주 빠르게 휴대폰의 각종 계정을 모두 해지하고 진작 준비해둔 새 전화카드를 갈아 끼웠다. 과연 돈이 들어온 지 몇 시간도 안 되어 오샵사인 장씨그룹 도련님에게 또 다른 생모가 있다. 샵사인 이 뉴스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하지만 이때는 누구도 나와 연락할 수 없었다. 그 200만도 나는 당연히 다른 계좌로 옮겼다. 나는 마음속 복잡한 감정을 눌러 담고 막 구워낸 쿠키를 먹었다. 그리고 내가 침대 머리맡 서랍장에 넣어둔 그 이혼 합의서는 아마도 러신이 이미 장윈찬에게 건넸을 것이다. 이제부터 하늘과 땅은 넓고 나도 더는 장부인이 아니다. 러신과 장윈찬이 재결혼식을 올리던 그날 나는 마침 선베드에 기대 햇볕을 쬐고 있었다. 나는 한 번의 외침을 들었다. 그러자 누가 왔는지 알았다. 옆집의 사춘기 소녀 하나가 특히 나를 찾아와 노는 걸 좋아했다. 그녀는 갈색 머리에 뺨에는 옅은 죽은 깨가 있었고 벽 안에 두 눈은 사람을 보며 웃는 걸 좋아했다. 그녀는 번역기를 들고 내게 보여주었다. 세상에, 내가 온 도시의 한 신혼부부를 봤는데 그 여자가 너랑 조금 닮았어. 그녀는 또 인터넷 사진으로 넘겼고 길게 늘어선 외국 글자는 나는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사진은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러신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장윈찬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장틱년은 꽃바구니를 들고 그들 뒤를 따랐다. 그들은 아주 잘 어울려. 소녀는 번역기 위에 발음을 따라하며 어색하게 내게 읽어주었다. 물론이지. 나는 웃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옆집은 아이를 아주 잘 낳는다. 여자아이는 16살 오빠가 있고 또 4살 남동생도 있다. 이 둘이 앞뒤로 내 마당으로 뛰어왔다. 나는 익숙하게 집안에서 과자를 꺼냈다. 이번엔 설탕을 더 넣었어.
맛이 달라졌는지 먹어봐. 세 사람은 그렇게 제잘제잘하며 나를 둘러싸고 맴돌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그들을 보며 웃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원래 결혼해야 할 그 남자가 마당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그의 시선이 아주 느리게 마당 안을 훑더니 이내 내 몸에 멈췄다. 시끄럽던 소리가 순식간에 멎었다. 여자아이가 놀라 소리치며 휴대폰을 보고 또 장인찬을 보았다. 장인찬의 구두가 무겁게 잔디를 밟아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그가 내 앞까지 걸어와 손등으로 아주 천천히 내 뺨을 스칠 때까지 그 동작에는 심지어 한 가닥 온정마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그가 몸을 숙이며 말했다. 가출한 게 남의 아이를 키우려던 거였어?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의 손길을 피했다. 여자아이는 얼른 오빠와 남동생을 끌고 갔고 떠나기 전에는 내게 힘내라는 손짓까지 했다. 나는 입술을 달싹이며 스스로 변명하려 했다. 장틱례는 정말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내가 키운 아이이기도 해. 공은 없어도 고생은 했어. 더구나 나는 러신의 친여 동생이야.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미안해. 너희 둘 사이에 그렇게 오래 끼어들었어. 너와 언니가 오래오래 함께하고 백년해로 하길 바라. 극도의 정적. 한참 후 그가 냉소했다. 장틱년이 너를 많이 보고 싶어해. 나는 멍해졌다. 내가 없으면. 그가 눈을 내리깔고 나를 보았고 눈에 스치듯 차가운 기색이 지나갔다. 내가 러신에게 남는 800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획 눈을 들었다. 그에게 턱을 잡혔고 힘이 너무 세서 나는 아파 신음했다. 나랑 하이청으로 돌아가. 그가 간단명료하게 말했다. 나는 한참 침묵했다. 싫어. 장인찬은 음침하게 내 옆얼굴을 문질렀다. 나를 그렇게 오래 속여놓고도 아직도 그렇게 기세가 등등해. 나는 입술을 다물었다. 처음에 나와 결혼하겠다고 한 건 당신이었어. 내가 결혼을 강요한 게 아니야. 그래, 그가 평온하게 나를 보았다.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러신과 장틱년 둘 다 나는 필요 없어. 무슨 말이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나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다시 아이를 하나 낳을 거야. 당당하게. 마지막 네 글자를 그는 느리면서도 또렷하게 말했다. 내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안다. 장인찬은 말하면 반드시 한다. 나는 장인찬을 따라 하이청으로 돌아갔다. 넓은 장가에는 기압이 몹시 낮았다. 집사는 나를 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다. 부인, 나는 민망하게 손을 저었다. 저는 당신들 부인이 아니에요. 하하. 사람 바뀌었어요. 내 시선이 돌아가자 여인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장틱년이 구석에 서서 조용히 나를 보고 있었다. 한참 후 그가 돌아서서 떠났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쳐 그를 불렀다. 샤오는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장인찬이 문가에 기대어 담담하게 말했다. 장틱년 의소년의 그림자가 멈췄다. 사람 부를 줄 몰라. 장틱년이 돌아보았다. 그는 멜빵 바지를 입고 손에 책을 들고 있었다. 아직 덜 큰 작은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뭐라고 불러? 엄마, 아니면 이모. 공기가 고요해졌다. 오히려 내가 웃으며 이 굳은 정적을 깼다. 이모라고 하자 장틱년은 몇 초간 나를 빤히 보더니 획 돌아서서 빠르게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나는 쫓아가지 않았다. 장인찬은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전에는 너희가 다투면 내가 늘 쫓아가서 그를 달랬잖아. 왜 이제 안 달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러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러신은 그를 달래지 않아. 장인찬은 나른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말투에 밴 이해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멈칫했다. 그래도 그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장인찬은 가타부타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 거실 불빛은 어두워져 있었다. 집사와 다른 하인들도 벌써 떠났다. 장인찬은 나를 바라봤고 표정은 담담해서 오히려 나는 불안해졌다. 곧 그는 한 걸음씩 내게 다가왔다. 날 7년이나 속여놓고 그냥 도망치려 해. 러 아가씨. 우리 이제 총결산을 해야겠어. 내가 침대 위로 내던져졌을 때도 나는 아직 반응하지 못했다. 당신, 장인찬은 넥타이를 풀어내 손을 묶고 차갑게 웃었다. 김 빠지는 말은 하지마. 그의 길고 가는 손가락이 내 셔츠 맨 위 단추를 풀 때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손등에 떨어졌다. 장인찬의 동작이 멈칫했고 눈꺼풀을 치켜 올렸다. 왜 울어? 그가 말했다. 나는 말하지 않고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내며 이유 없이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말에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고
온갖 감정이 밀려왔다. 마지막에는 그저 손으로 내 눈을 가리고 낮게 흐느꼈다. 넌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거야. 한참 뒤 장윤천이 입을 열었다. 또 목소리에는 조금의 기복도 없었다. 아이를 장가에 남겨두려고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너는 정말 모욕을 견뎠군. 장윤천은 떠났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다. 어쩌면 그때 내가 장특년을 바로 장저택 문 앞에 버려뒀더라면 지금의 이 모든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늘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감히 반항하지 못했고 길에서 휴대폰을 도둑맞아도 감히 쫓아가지 못했다. 러시는 늘 나를 욕하면서도 한 번이고 또 한 번이고 도와줬다. 그녀는 벽돌을 들고 하나하나 불량배들의 머리를 내리쳤고 냅다 도둑을 쫓아가 내 휴대폰을 찾아줬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가장 용감한 일은 바로 그녀를 사칭해 장가에 시집온 일이었다. 브러즈헉 맑고 서늘한 한마디가 들려와 나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장특년이 문가의 그림자 아래 서서 조용히 나를 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내 이름을 직접 불렀다. 왜 울어? 그가 물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와 눈을 마주봤다. 내가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서 장특년은 한 걸음씩 내게 다가왔고 그의 작은 손이 내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이불을 들추고 안으로 파고 들어왔다. 그는 말하지 않았고 나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앞에서 계속 우는 게 민망해졌다. 왜 그래? 혼자 자는 게 무서워. 그는 입술을 다물었다. 응이 나는 휴대폰을 켜서 러신에게 전화하려 했다. 장특년이 내 손을 눌렀다. 그는 설명하지 않고 그저 고집스럽게 내가 전화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너희 싸웠니? 러신 성격은 원래 좀 강한 편이야. 먼저 와서 화해하려고 하지는 않을지도 몰라. 장특년의 손은 매우 차가워서 나는 잡아 따뜻하게 해줬다. 분위기는 조용했다. 어서 자해 내가 말했다. 내일도 수업하러 가야 하지. 그는 이불 속에 몸을 파묻었다. 나는 이불을 들춰낸 뒤 그의 어깨 아래로 잘 여며주었다. 답답하게 그러면 안 돼. 숨이 안 쉬어져. 그는 눈을 감았다. 나는 멍하니 그의 복슬복슬한 검은 머리카락을 한참 바라봤고 눈꺼풀도 점점 무거워졌다. 고도로 팽팽하게 긴장한 신경은 한번 풀어지면 금방 잠들 수 있다. 장윤천이 문을 밀고 들어오자 본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었다. 그의 표정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고 시선이 멈췄다. 2미터짜리 침대 하나를 큰 사람 하나와 작은 사람 하나가 차지하고 있어 뜻밖에도 그의 자리 하나 없었다. 그는 냉소했다. 아까 그렇게 처절하게 울던 사람이 뜻밖에도 이렇게 깊이 잠들었다. 장윤천은 문가에 한참 서 있다가 몸을 돌려 객실로 걸어갔다. 다음 날 얘네가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장특년은 이미 학교에 갔다. 장윤천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긴 다리를 포개고 있었다. 손가락을 구부려 관자놀이를 짚고 있다가 인기척을 듣고서야 겨우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의 곁에는 디자인과 소재가 모두 아주 좋은 원피스 한 벌이 놓여 있었다. 남자가 턱을 들어 올렸다. 입어. 나랑 집에 가. 저요. 당신이랑 같이요. 나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다. 러시는요. 장윤천은 원피스를 내 품에 던지며 담담한 어조로 한 번 더 반복했다. 내가 나랑 가. 나는 망설이며 원피스를 받아 들었다. 차는 내내 평온하게 장저택까지 달렸다. 장 노부인은 상석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장윤천의 아버지는 8년 전에 뜻밖의 세상을 떠났고 장윤천은 바로 그때 장씨그룹을 전면적으로 넘겨받았다.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 주식이 폭락했다. 장윤천이 넘겨받았을 때 그룹 전체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반년밖에 안 되어 그는 그것을 말끔하게 정비했다. 하이청상계에는 이런 말이 있다. 호랑이 아버지 밑에 개 같은 아들 없다. 그리고 장윤천은 더욱이 과감하고 신속하며 수단이 매운 상계의 천재였다. 장 노부인은 장윤천을 통제할 수 없었고 그의 아내에게도 난처하게 굴지 않았다. 그녀는 최근의 일을 묻지 않았고 다만 저녁을 먹을 때 한마디 했다. 즈허, 내 배는 왜 계속 소식이 없니? 나는 멍해졌다. 전에는 소식이 없었던 건 이미 장특년이 있으니 굳이 아이를 하나 더 낳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윤천도 나를 따랐고 계속 피임을 했다. 앞으로는 더더욱
소식이 없을 것이다. 나는 말을 가려서 했다. 이미 샤오넨이 있잖아요. 노부인의 시선이 나를 스치고 장인천에게 떨어졌다. 장인천은 말하지 않았고 손끝으로 뜸하게 식탁을 두드리고 있었다. 노부인이 담담하게 말했다. 하나 더 두자. 틱넨에게 친구가 되어주게. 나는 말을 받지 않았다. 장인천은 평온하게 말했다. 나중에 다시 말하죠. 노부인은 손안에 염주를 굴리며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봐도 노부인의 표정은 좀 이상했다. 그녀는 마치 무슨 말을 아직 꺼내지 않은 듯 했다. 식사 후 장인천은 전화를 받고 회사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나도 함께 데려가려 했다. 노부인은 웃는 나대 속은 웃지 않으며 말했다. 즈허를 남겨서 나랑 식후에 좀 산책하게 하렴. 나이가 드니 소화가 안 좋아. 장인천은 나 대신 거절했다. 집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나 골라서 모시고 산책하세요. 노부인의 웃음이 사라졌다. 내 뜻이 뭐냐? 내가 설마 그녀를 괴롭히기라도 하겠니? 분위기가 점점 더 팽팽해지는 걸 보자. 나는 얼른 입을 열었다. 윈천. 먼저 가서 일 봐요. 제가 엄마랑 산책할게요. 마침 엄마랑 얘기 나눈 지도 오래됐고요. 장인천은 눈을 내려 나를 몇 초 보더니 몸을 돌려 떠났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웃으며 노부인 곁에 앉았다. 제가 부축해서 일으켜 드릴게요. 그녀는 나를 눌러 멈추게 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자기 손목에 병록색 팔찌를 빼서 내 손에 끼워 주었다. 나는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했다. 아니요. 엄마, 저는 받을 수 없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이 색은 너무 여려. 오히려 너한테 어울려. 나는 마음속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 7년 동안 팔찌는 내 손에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러신이 돌아오자마자 팔찌를 나에게 주려는 거지? 노부인이 갑자기 말했다. 즈허, 너와 장인천도 더 이상 어리지 않으니 하나 더 낳아라. 아들이든 딸이든 다 좋다. 집안이 좀 더 북적해질 수 있게. 나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것도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더구나 샤오네는 지금 한창 학교 다닐 때라 하나 더 낳으면 걔가 괜한 생각을 할까 봐요. 나한테 솔직히 말해라.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낳기 싫은 거냐? 아니면 윈찬이 원하지 않는 거냐? 저희는 나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냥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 하나면 충분해요. 넌 그에게 하나 더 낳아주고 싶지 않니? 그녀가 불쑥 물었다. 나는 멍해졌다. 사실 막 결혼했을 때는 생각해본 적이 있었지만 나는 장틱년에게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양심의 손을 얹고 묻자면 나와 장인천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정말 100% 똑같이 대하고 사심이 조금도 없을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을 장틱년에게 쏟을 수 있을까? 나는 감히 걸 수 없어서 그래서 포기했다. 노부인은 더는 말하지 않고 그저 내 손을 두드렸다. 나는 별장으로 돌아온 뒤 뜻밖에도 러신이 1층 거실 탁자 앞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러신이 나와 눈을 마주치고 붉은 입술을 살짝 열었다. 나는 돌아가려고 해. 무슨 뜻이야?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썼다. 국내도 내가 상상한 만큼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더구나 이 몇 년 동안 내 인맥과 자원은 다 해외에 있어. 나는 한참 그녀의 말을 곱씹다가 말했다. 장가는 내가 그를 데리고 해외로 나가는 걸 동의하지 않을 텐데. 러신이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내가 그를 데려간다고 했어. 너 그를 데리고 갈 생각이 없는 거야. 나는 갑자기 러신의 선글라스를 벗겨내고 그녀의 아름다운 봉긋한 눈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억누르지 못하고 높였다. 내가 일부러 돌아와서 그에게 그의 친어머니는 따로 있다고 알려줬잖아. 그 다음엔 너 또 간다고, 또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려는 거야. 그녀가 천천히 한번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때렸고 그녀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내 목소리가 가볍게 떨렸다. 처음에 그를 안고 장가에 데려다 준 건 나였어. 나야. 꼼꼼하게 그를 7년 동안 길렀어. 내가 말했지. 내가 내 자리를 빼앗았다고. 좋아. 내가 돌려줄게. 그런데 너는 지금 또 가겠다고. 러신, 너는 그를 2번 버렸어. 그럼 나는, 끝에 가서는 나는 중얼거렸다. 그럼 나는, 러신은 내 말 속의 숨은 뜻을 알아들은 듯했고 그녀의 표정에 드물게 약간의 굳음이 스쳤다. 내 눈이 붉어졌다.
처음에 내가 해외로 나가려 했을 때 나는 막을 수 없었고 그저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생활을 주고 싶었어. 내가 돌아왔고 내 자리가 너에게 더 좋은 생활을 주게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너에게 줄 수 있어. 내 눈에 나는 아마 나쁜 사람일지 몰라도 나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나는 목이 메어 눈을 감았다. 너를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긴 침묵의 장틱례는 장윤천의 아이가 아니야? 공기 속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러시는 힘이 빠진 채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들어 한 글자씩 말했다. 그들은 친부자가 아니야. 나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었다. 무슨 말이야? 물론 그는 내 아이야. 러시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할 때 나는 말했다. 발코니로 가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윤천에게 쌍둥이 남동생이 있는 거 알고 있어? 러신이 물었다. 나는 생각했다. 그가 말하는 건 들어본 적 없어.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어. 러신은 비참하게 입꼬리를 휘었다. 그가 죽기 전날 가족에게 며칠 안에 나를 찾고 그러고 나서 나와 결혼하겠다고 했어. 게다가 그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내 모습을 봤고 내 사진도 손에 넣어서 내가 얼마나 예쁜지 모든 사람에게 자랑했어. 나는 한동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고 또 무척 혼란스러웠다. 그럼 왜 장윤천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녀는 연기를 내뿜고 먼 곳을 바라봤다. 나도 이제야 알았어. 처음에 약을 탄 술은 장윤천을 위해 준비한 거였는데 그의 남동생이 마셔버렸어. 러시는 발코니에 엎드렸고 얼굴은 하얀 연기 속에서 어렴풋이 보였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해 내가 장윤천과 잤고 그의 사진을 찍기만 하면 20만을 받을 수 있었어. 그녀는 숫자를 손으로 만들어 보였다. 20만이야. 이렇게 큰 돈. 그런데 내가 깨어났을 때 사람은 이미 떠나고 없었어. 마지막에 내게 남은 건 아이 하나뿐이었어.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담배가 끝까지 타들어가 그녀의 손을 대었지만 그녀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장틱년이라고 지었을 때 너는 의아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불길한 이름을 지었는지 나는 확실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꽤 입에 붙고 듣기에도 좋은 이름이라고만 여겼다. 한참 후 나는 말했다. 내가 나더러 떠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내가 가는 거야. 그럼 장틱년은 그리고 내 목은 메말랐다. 너와 장윤천, 너희는 이미 결혼했잖아. 밤바람이 불어오자 그녀는 코트를 여몄다. 그 이혼 합의서에는 그가 서명하지 않았어. 나는 경악했다. 러시는 몸을 돌려 나를 정면으로 봤다. 결혼식도 가짜였어. 진실이야. 그에게 가서 물어봐. 그녀는 내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는 떠나려 했다. 러시는 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는 성녀가 아니야. 내가 가라고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으라고 한다고 남는 것도 아니야. 나는 눈을 휘며 그녀를 향해 웃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나는 줄곧 많이 혼란스러웠어. 내가 나타나고 나서야 알았어. 장 부인이라는 자리도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는 그것을 잃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 장윤천과 장틱년을 잃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 물론 너도. 아니, 7년 전 그 밤에 나는 이미 너를 잃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가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 나도 남지 않을 거야. 러시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볼 수 없었고 떨리는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 나는 너를 원망해. 내가 없었으면 내가 더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 늘 생각했어. 내가 왜 그때 꼭 그 20만을 벌어야 했는지 알아. 내가 대학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학비가 없다고.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20만만 있으면. 그런데 그 돈은 결국 받지 못했어.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너도 대학에 가지 못했고. 나는 정말 많이 좌절했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조적으로 웃었다. 나는 정말 장윤천이 그 아이의 친아버지라고 생각했어. 또 내가 나를 위해 물러날지 알고 싶었어. 내가 틀렸어. 너는 그럴 의향이 있었고 사실도 사정없이 내 뺨을 때렸어. 처음부터 끝까지 우스운 꼴로 산 건 나였어. 장윤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너 한 사람의 것이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녹음펜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장팅년도 그래. 그녀는 몸을 돌려 밖으로 걸어 나갔고 옷자락은 바람에 날려 들렸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내뱉은 그 세 글자도 바람에 흩어져 잘게 부서졌다. 미안해. 내가 침대에 앉아 녹음펜을 들을 때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그 내용은 러신과 장팅년의 대화였다. 러신, 왜 내가 널 대신해서 학부모 참관에 가야 해? 그녀는 평소에 너를 혼내니? 장팅년, 아니, 그냥 매번 학부모 참관 때마다 선생님이 그녀에게 내가 너무 내성적이라고 말해. 그녀는 계속 날 걱정할 거야. 난 그냥 다른 사람과 말하기가 귀찮을 뿐이야. 더는 그녀가 날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 러신, 내가 그린 로즈헌은 정말 예쁘다. 나도 한번 그려줘. 장팅년은 거절했다. 싫어 브로신. 하지만 그녀가 내가 그녀만 그리고 나는 안 그린다는 걸 알면 속상해할 거야. 녹음펜 안은 잠시 침묵했고 붓이 종이 위에 떨어지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브로신, 넌 별로 웃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장팅년, 그냥 그래 브로신. 그럼 내가 너한테 로즈허 얘기를 좀 해줄게. 얘는 어릴 때부터 겁이 작아서 괴롭힘을 당해도 감히 한마디도 못했어. 장팅년, 그녀는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 러신, 응.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무해하고 만만하게 생긴 얼굴이잖아. 걔는 불량배들한테 골목에서 막혀도 조금도 반항하지 못하고 울 줄만 알았어. 장팅년의 목소리는 마침내 흔들림이 생겼다. 그 다음은 러신은 웃었다. 걱정 마. 내가 그놈들 머리를 전부 깨버렸어. 옷도 잠시 멈췄다. 브로신, 그런 표정 짓지 마. 좀 웃어. 내가 그녀의 다른 일들도 들려줄게. 그래도 좀 즐거운 것도 있어. 장팅년, 좋아 브로신. 어디서부터 말할까? 그녀가 10살이었을 때부터 하자. 그때 엄마 아빠가 막 죽었고 나는 옆집 아주머니한테 전병 굽는 걸 배웠어. 그녀는 맨날 내 뒤를 따라다니며 언니라고 불렀는데 정작 교과서 하나 외우게 해도 더듬더듬거렸지. 나는 조용히 녹음펜 안의 모든 내용을 다 들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집사는 고개를 숙였다. 부인, 러신 아가씨는 가셨습니다. 내가 고개를 돌리자 장팅년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너 나를 그려줬어. 그는 멍해졌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렸어. 나는 그의 곁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슨 말을 하려 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내가 말했다. 가져와. 내가 볼게. 장팅년은 침묵했다. 그녀가 가져갔어. 나는 멍해졌다. 나는 이해되지 않았다. 너는 나랑 그녀를 그렸잖아. 장팅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내가 그린 너를 가져갔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바람이 유난히 큰 것 같았고 또 가을이었다. 가을밤은 서늘했다. 지금 러신이 공항으로 서둘러 가고 있다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모르겠다. 너도 갈 거야? 장팅년이 작은 소리로 물었다. 그는 나와 러신의 대화를 들었다. 내 시선은 다시 그의 몸 위로 돌아갔고 나는 확신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가겠지. 나는 장팅년이 슬퍼하고 울고 내가 가지 못하게 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저 내 손을 잡았다. 어디로 갈 거야? 그럼 내가 방학하면 너를 찾아가도 돼. 나는 그의 볼을 꼬집었다. 하지만 나는 내 친엄마가 아니야. 그는 내가 꼬집게 내버려 둔 채 말하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고 그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 그는 모기 소리만큼 작게 중얼거리며 어색하게 내 옷자락을 꽉 쥐었다. 장팅년이 잠든 뒤 나는 거실에 앉아 장인천을 기다렸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 한참 지난 뒤였다. 장인천은 나를 보자 거의 티나지 않게 잠시 멈칫했다. 왜 앉았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 기다렸어. 나를 기다려서 뭐 하게? 그는 나와 시선을 맞추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러신이 당신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내가 서명하라고 재촉하러 왔어.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아무래도 내가 밖에서 키우는 어린 남자가 서둘러 나한테 명분을 달라고 하거든. 장인천 입가에 웃음기가 굳었고 눈빛이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뭐라고 했어? 한 번 더 말해줘야 해. 내가 말한 건? 그는 성큼 다가와 내 턱을 움켜쥐었다. 우린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우리 언니와 결혼식을 올렸잖아. 무슨 자격으로 나를 비난해? 나는 그녀와 아무 관계 없어.
장인찬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탐색하는 시선과 마주치자 그는 문득 멈췄다. 그럼 당신들이 같이 있는 사진이랑 결혼식 실시간 인기 검색어는 뭐야? 나는 무표정하게 입을 열었다. 장인찬, 가짜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어금니를 꽉 물었다. 같이 있는 사진은 그녀가 기자를 찾아 찍게 한 거고 나는 전혀 몰랐어. 바로 그때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했어. 그 결혼식 사진은 러신이 나한테 애원해서 찍은 거야. 찍고 나서 그녀가 전문가에게 맡겨 AI 얼굴 합성을 해서 내 동생 얼굴로 바꿨어. 나는 살짝 미간을 모았다. 그 결혼식 실시간 인기 검색어는 장인찬은 냉소했다. 만들어낸 실시간 인기 검색어 이미지야. 내가 사람을 시켜 내 이웃에게 연락했고 그 어린 여자애가 너한테 보여주게 했어. 그러니 장 노부인이 이 일에 대해 묻지도 않았던 거구나. 원래 아무도 이 일을 몰랐던 거였다. 나도 냉소했다. 그녀한테 돈 줬어. 장인찬의 말투는 담담했다. 집에 아내가 나를 화나게 해서 그녀가 돌아와 나를 찾게 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야. 그뿐이야. 그는 잠시 멈췄다. 물론 돈은 조금 졌지. 나는 그의 뺨을 한 대 때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화나게 했다고? 아니야. 그는 이를 갈았다. 내가 나를 속인 건 아직 따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쏜살같이 도망쳤잖아. 나는 헛웃음을 쳤다. 내가 장틱년을 안고 장저택에 갔을 때 당신들 모두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모두가 이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우리 언니가 낳은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장인찬의 아이가 아니라 그의 죽은 동생의 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래 전말은 그들이 알려고만 하면 정말 너무도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장인찬은 말이 없어졌다. 나는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다. 왜 나와 결혼한 거야? 그의 얇은 입술이 살짝 열렸다. 마침 그때 나는 결혼을 강요받고 있었고 마침 내가 나타났어. 장인찬은 소파에 기대어 앉았다. 어차피 그 아이는 어떻게든 내가 키워야 했어. 그와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그는 곁눈질하며 눈매의 한 가닥에 무심함을 띄었다. 아니면 내가 너를 첫눈에 반했다고 말해주길 바라. 나는 손을 내저었다. 난 그렇게 자뻑하지 않아. 이혼 합의서는 가서 서명해. 장인찬의 표정에는 음울함이 가득했다. 나는 내 언니와 아무 관계도 없어.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팔짱을 꼈다. 나도 생각해봤는데 입이 없는 남편 같은 사람이랑은 더는 같이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어. 이렇게 오래 나를 벌벌 떨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를 7년 속인 건 맞지만 장인찬이라고 해서 7년 동안 나를 속인 게 아니었던가. 그는 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굳어섰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게 그는 내 손목을 붙잡고 입에서 힘겹고도 천천히 말했다. 이혼하지 말면 안 될까? 나. 어쩌면 처음에 정말 너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고 뜻밖이라는 듯 그를 보았다. 나는 손가락을 흔들었다. 안 돼. 나는 재테크 투자와 작업실 설립을 배우기 시작했다. 정말 기력과 돈이 많이 들었고 장인찬이라는 구애자에게 얼마쯤 힘을 보태게 할지 고민하던 바로 그때 200만 위안의 송금이 들어왔다. 러신이 보낸 것이었다. 그녀는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에 너에게 약속한 1000만 위안은 한 푼도 빼지 않고 줄게. 다만 시간이 필요해. 재촉하지 마. 나는 코를 훌쩍였다. 그리고 장인찬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필요 없어. 왜 내가 바빠지면 정말 바빴다. 그러면 장틱년이 책가방을 메고 나를 찾아왔다. 그는 꽤 까다로운 아이였다. 장인찬을 닮아서. 예를 들면 내가 그를 돌볼 틈이 없기만 하면 그는 꽤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엄마가. 같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일을 했다. 그는 다가와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나랑 좀 있어줘. 응. 내가 너한테 작은 케이크를 만들었어. 하지만 베이킹을 잘하는 건 나를 닮았다. 장인찬도 나를 찾아왔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말투가 좋지 않았다. 너희 작업실은 아직도 남자를 뽑아? 그래. 나는 가볍게 말했다. 생긴 것도 그냥 꽃미남 같잖아. 그의 말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너는 할 말도 없냐? 없어. 한참 후 장인찬, 나 질투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눈꺼풀을 치켜들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됐어, 언해가 달랬다. 오늘 밤 너랑 영화 볼게, 장인천. 그래, 마지못해 받아들이지. 장팅년이 턱을 괴고 말했다. 나도 갈래, 장인천. 너는 가면 안 돼. 장팅년, 갈 거야. 장인천,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이마를 짚었다. 이 생활은 왜 날마다 이렇게도 조용할 날이 없을까? 좋아, 느낌은 나쁘지 않았다.